거기다가 우리나라 보험회사들이 특히 뭐냐면요. 이 보험회사가 지금 큰 문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저축은행 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보험회사가 사실은 그 PF 대출이 제일 많은 회사예요. 은행보다 더 많아요. 보험회사가. 근데 보험회사가 뭐냐면요. 그러니까 뭡니까? 환율에 대해서도 그러니까는 부채를 많이 갖고 있어요. 선물한 부채가 이게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집계한 건데 보험회사는만 유별나게 선물한 그 부채가 1200억 달러 정도. 예? 1200억 달러. 그러니까 그 달러를 그러니까 팔아야 되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달러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 예? 그 지금 이 보험회사가 상당히 지금 그러니까는 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냐면은 PF 대출이 어려운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지금요. 예? PF 대출. 예? 이거 PF 대출을 조선일보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어떤 기관하고 같이 그래가지고 보니까는 PF 대출 건설사 나간 것 중에서 87%가 등급도 없는 저거들이다. 굉장히 취약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PF 대출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중단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예? 기존에 건 계속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PF 대출 한번 봐보세요. PF 대출 규모가 올해 6월 기준으로 112조 2천억 원입니다. 예? 112조 2천억 원이에요. 근데 이금융권 대출이 그러니까는 이 증가를 주도를 했어요.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2018년 이후에 2019년, 2020년, 2021년 부동산 막 이렇게 가격이 올라갈 때 부동산 이 붐이 일어날 때 PF 대출이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예? PF 대출이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부동산 사업에 그러니까 미래 그러니까 사업성을 수익성을 보고서 대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는 한 2년 만에 그러니까 한 51조 원이 증가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한 40조 정도가 이금융권에서 간 거예요. 이금융권에서. 예? 은행은 그러니까 규제가 좀 강화되고 그러니까는 별로 많이 안 증가했는데 예? 이금융권에서. 근데 이금융권에 주로 PF 대출을 주도한 것이 이게 보험회사입니다. 보험회사가 전체 그러니까 39%나 돼요. 이거 봐보세요. 보험회사가 올해 6월 기준으로 전체 PF 대출 중에서 한 43조 3천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112조 2천억 원 중에서요. 저축은행은 오히려 한 11조 정도뿐이 안 돼요. 저축은행은요. 예? 저축은행은 11조 정도뿐이 안 됩니다. 예? 여신전문협회 같은 한 27조 정도 되고요. 27조 정도 되고요. 예? 이 PF 대출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골칫덩어리 아닙니까? 부동산 경기에 식으면서요. 예? 이게 지금요. 그렇죠? 이런 문제가 지금 김진태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부동산 경기가 지금 그러니까 조마조마하는 상황에다가 하는 데다가 완전히 그러니까 기름을 부은 거죠. 기름을 부은 겁니다. 그래서 이 UPI 뉴스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2,050억 원이 정확히는 2,000억 원 안 갚은 대가로 한 200조 정도가 지금 돈을 풀고 있다. 정부가. 이런 이제 기사를 쓴 거예요. 이게 이제 김진태 청구서다. 그러니까 2,000억 원하고 200조하고 차이가 하게 되면 몇 배입니까 이게 그러니까요. 예? 몇 배예요? 10배, 100배, 1000배가 되는 거잖아요. 1000배요. 그렇죠? 1000배나 이게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 그러니까 김진태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야. 예?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또 뭐냐면은 금융위원회하고 금융감독원이 참 진짜 난 이 기사 보고선요. 참 진짜 모피아들답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10월 28일자 기사인데 대부업체들을 불러다가 뭐냐면은 서민들한테 돈 공급 제대로 좀 잘 좀 해라. 예? 서민들 지금 그러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어려우니까는 대부업체들한테 돈을 좀 많이 그러니까 기업들한테는 국가가 지금 나서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한국은행까지 동원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앉아있고 서민들한테는 뭐냐면 대부업체한테 넘기는 거예요. 예? 이게 금융의 야만성입니다. 대부업체는 신나죠. 예? 돈놀이 하라니까. 예? 자기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금리 저것도 좀 풀어달라 그랬을 거야, 아마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행에서 그러니까 이 어려운 사람한테 사실 그러니까 좀 개입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들한테 이렇게 지원하는 영세 자영업자한테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그랬어요. 심지어 보수정부에서도 예? 중소기업 대출 안정화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럴 때 한국은행이 어려운 사람들 대부업체에다 떠넘길 게 아니라 예? 대부업체 이용하는 순간에요. 빚의 함정에 빠지잖아요. 빚의 함정에 빠지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됐든 한국은행이 됐든 시중은행이 됐든 간에 서민들한테는 진짜 매몰차요. 예? 매몰차입니다. 그러니까 채무노예 상태에서 못 벗어나요. 채무노예 상태 속에서. 이거를 한국은행이 해야 되죠. 한국은행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발권력이잖아요. 그 발권력이 한국은행에 찍어내는 돈이 어떻게 그걸 법정화폐로서 기능을 합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 함께 모두가 함께 그러니까 신용을 보증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이렇게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이 외면을 하고 이제 있는 거야. 기업들 돈 빌려주는 거는 그냥 앞장서서 막 29조나 풀고 그러면서. 자, 이거 한번 봐보세요. 1997년 외환위기 터지고 난 다음에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했죠. 기업들한테 그러니까요. 예? 얼마 투입했냐? 168조 7천억 원 투입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지난 6월달 기준으로 아직도 해소 안 된 게 49조 원 정도입니다. 지금 외환위기 터진 지 지금 25년 지금 지났잖아요. 근데도 25년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러니까 한 50조 원은 해소가 안 된 거야. 예? 기업에게는 이렇게 관대해. 근데 2011년 이명박 정부 때 저축은행 파산했잖아요. 그때 예금보험공사의 자금이 27조 원이 투입됐어요. 근데 지금 아직도 해소 안 된 게 절반 정도가 해소 안 되는데 거의 그러니까 한 13조 원 정도는 해소가 불가능할 거라고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습니다. 기업이나 은행들한테는 이렇게 관대해. 예? 이렇게 관대. 수십조 원 이렇게 투입해도 이걸 가지고 조선일보나 제가 볼 때 국힘당들이 열내는 거 봤어요? 예? 이렇게 돈을 그러니까 막 이렇게 이 물 푸듯이 쓴다고 이렇게 이걸 퍼주게 한다고. 예? 서민들은 이거에 그러니까 사실 10분의 1만 있어도 서민들 지원들 해결되거든요. 자, 해소 안 된 돈에. 예? 자, 이거 봐보세요. 이게 이제 그동안 투입한 거 아닙니까? 정부가 투입한 거. 예? 정부가 투입한 게 되게 그러니까 이제 이 펀드들을 만들어가지고 채권 시장 안정, 채안 펀드라고 그러죠. 예? 증안 펀드, 증권 안정 펀드 이런 것들을 걷어가지고 예, 정부가 이걸 조성한 게 한 50조 원. 예? 근데 한국은행에서 지원하는 게 한 42조 5천억 원. 그 다음에 5대 금융지주 회사를 불러다가 또 이제 회사차라든가 채권시장에 돈 좀 풀으라고 해가지고 한 73조 원 이거 최근에 결정됐잖아요. 총액이 한 95조 원. 그리고 이걸 합하게 되면 한 188조 원 돼요. 이것만 푸는 겁니까? 여기다가 사회적 비용까지 생각하면 200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풀면서 기업들과 하기에서는 이렇게 푸는데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온갖 동원할 수 있는 걸 다 동원하려고 하면서 서민들한테는 대법체들한테 너희들 돈 좀 제대로 좀 공급해 주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첫 번째 주제를 보게 되면요. 리먼 브러더스하고 김진태 사태를 제가 왜 이렇게 비교를 하냐면요. 자, 여러분들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 때 상황을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방송을 듣는 분들마다 차이가 존재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대응을 했냐면요.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소개를 하면 이렇게 합니다. 연준이 그러니까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요. 2007년 12월 달에 기간 입찰 창구라는 걸 엽니다. 이게 뭐냐면은 돈들이 안 도는 거야. 그러니까요. 유동성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요. 예? 한국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유동성이 막 이렇게 부족한 상태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이 돈을 빌려주는데 뭐냐면은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요. 은행들이라든가 금융회사들도 뭘 담보로 맡기고 빌려가거든요.
예? 한국은행이 앞에서 이번에 그 한 것이 뭐냐면 담보로 맡길 수 있는 것을 대상을 확대해 준 거야. 그러니까 한국은행은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국채라든가 정부가 보증한 어떤 하나의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자신이 발행한 그러니까 통화채라든가 뭐 이런 것만 그러니까 담보로 잡아주거든요. 근데 그래주면 안전하니까요. 예? 안전하니까. 근데 이제 그 일반 이제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이 채권들도 담보로 막 잡아주고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뭐냐면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돈을 안 빌려준 주로 은행만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빌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증권회사도 이제 이번에 한국은행이 막 빌려주고 그래 저기 저 대상을 증권회사 지원까지 확대했잖아요. 이거를 연준이 2007년 12월 달에 그렇게 했어요. 지금 한국은행이 하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일본은행 BOJ가 90년대 했던 거랑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연준도 이게 글로벌 금융위 때 1차 첫 번째 한 게 바로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도 이게 불이 안 꺼져요. 안 꺼지면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게 뭡니까? 2008년도 9월 달에 9월 15일 날에 리먼 브러더스가 파산하고 메릴 린치 이 리먼 브러더스가 미국의 투자은행 중에서 랭킹 4인가 그렇고 메릴 린치가 랭킹 3인가 그랬었죠. 자산 규모로요. 근데 리먼 브러더스는 파산시켰잖아요. 그리고 메릴 린치는 또 구제를 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한테 그러니까 돈을 빌려줄 테니까 쟤네들 인수해라 해가지고요. 막 오락가락 하잖아요. 오락가락. 예? 오락가락 하다 보니까 시장이 그러니까는 야 이거 연준이 이거 지금 이 문제를 금융위기 상황을 해결할 능력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런 불신이 막 이제 확산되면서 미국의 금융시장이 미국의 이 경제에 돈이 안 돌아요 완전히요. 돈이 안 돌아. 그러니까 유동성 위기가 신용 위기로 이제 발전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가 나서가지고 연방 정부가 나서가지고 한 7천억 달러를 조성하죠. 부실 자산들, 기업들의 부실 자산들을 그러니까 이제 공적 자금을 이제 조성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AIG라는 보험회사, 이 AIG가 뭐냐면 금융의 보험 상품인 그러니까 우리가 CIG라는 것을 CDS라는 것을 엄청 발행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AIG에 이제 투입해가지고 AIG를 국유화하죠. 근데 국유화라는 표현을 안 씁니다. 미국 사람들은. 예? 국유화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시티은행도 그러니까 사실상 국유화했죠. 시티은행에다 그러니까 돈을 엄청 투입을 해가지고, 자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실화된 거를 살리기 위해서요. 심지어 뭐냐면 제너럴 모터스도 그러니까는 자금을 투입을 하죠. 그래서 제너럴 모터스가 거버먼트 모터스가 됐다고 그런 말을 그랬잖아요. 예? 나중에 그다음에 이제 이게 살아난 다음에 이게 이제 민간한테 매각을 하는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이제 정부는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 연준은 어떤 짓을 했냐면요. 연준이 한 걸 한번 봐보세요. AMLF라는 걸 만듭니다. 이게 일종의 뭐냐면 페이퍼 컴퍼니예요. 연준이 만드는 이게 끝에 이제 그러니까는 F로 다 끝나는데 facility. 예? 이게 일종의 뭐냐면 어떤 기구, 창구 이런 겁니다. 예? 이런 뜻인데 AMLF는 뭐냐면요. 거기 제가 말을 길지만 써놓은 이유가 이 말을 풀어놓은 거를 이해하면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그걸 하게 되면 이게 무슨 짓을 한 것인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영어로 써놓은 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영어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AMLF가 뭐의 약자냐면은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 Asset Backed Commercial Paper가 뭐죠? 이게 ABCP잖아요. 저기 강원도에서 그러니까는 BNK 투자증권회사가 발행을 그러니까 지원해 준 거. 그래서 자금 조달할 수 있게 강원 중도개발이 CP 기업업인데 자산을 담보로 뒷받침한 그러니까 기업업인 거죠. 그래서 ABCP지요. ABCP. 이 CP는 단기 자금이거든요. 단기 자금 되게. 이론적으로는 1년 이내까지도 그러니까 쓸 수 있지만 되게 3개월로 많이들 이제 그러니까 사용을 하기 때문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요. 그러니까 이 CP 기업 어음을 주로 이제 누가 투자를 하냐면요. 머니마켓 펀드. 여러분들 집집마다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항상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조금 이제 수익이 조금 붙는 MMF라든가 뭐 CMA라든가 자산관리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 집안들마다 한두 개씩 있을 텐데 이런 이 머니마켓 펀드가 뭐냐면은 말 그대로 뭡니까? 화폐 시장 펀드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뭐냐면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금융상품에다가 운용하는 그러니까 이 돈 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CP는 그 단기 상품이니까는 CP, 그다음에 RP, 그다음에 이제 장기 상품이지만은 현금하기 쉬운 국채 같은 경우 이런 거에다 되게 이제 운용을 하죠. 이게 이제 그러니까 MMF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ABCP 머니마켓 펀드 MMF 그다음에 MMF 펀드가 뭐냐면은 이게 CP에다 많이 투자했는데 CP 가격이 막 폭락한 거야. 우리나라 지금처럼요.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처럼. 그러니까 머니마켓 펀드가 이게 손실을 보게 생긴 거야. 근데 머니마켓 펀드는요,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수익을 그러니까 플러스로 유지를 하게 돼 있어요. 법적으로요. 예? 법적으로 이걸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투자한 단기 상품 중에서 CP가 이게 사고 치고 앉았으니까 거래가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이 MF가 그러니까 펀드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난처한 상황에 빠질 게 아닙니까? 그래서 얘네들한테 구제해주기 위해서 여기다 돈을 투입한 거. 그게 리퀴디티 퍼실리티. 그래가지고 A, M, 머니마켓 펀드 할 때 M, 그 다음에 리퀴디티 유동성 L, 그 다음에 퍼실리티 F 해가지고 AM, LF 갑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뭐냐면은 MMF까지 그러니까는 지원하겠다고 이제 나선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CP가 이 MMF에서 많이 이게 가거든요. 그래서 MMF에 이게 번질까봐 지금 굉장히 조마조마들 하고 앉아있죠. 예? 실제로 영향을 받죠. MMF가 CP에다가 많이 돈을 거기다 이제 운영하거든요. CMA라든가 이런 계좌들이요. RP라든가 CP에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뭘 만드냐면요. CPFF라는 걸 만들어. CPFF. 연준이 만든 겁니다. 다 이거요. CP는 뭐라 했었어요? 이게 그 CP. 이거 어음이죠. 커머셜 페이퍼. 예? 어음이죠. 그 다음에 펀딩 퍼실리티. 즉, 기업 어음 시장도 기업 어음이 발행이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예?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굉장히 고금리주의에 좀 발현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업 어음을 연준이 돈을 찍어가지고 사들인 거야. 그 돈을 투입한 거죠.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못하니까 단기 자금 조달을 못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시티그룹이 발행한 CP를 매입도 해주고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해줄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들 CP, 제너럴 일렉트릭, 그다음에 캐터필라라는 회사 아십니까? 중장비 만드는 회사인데 중장비로 유명한 회사죠. 이런 회사들한테 발행한 CP를 매입해 준 거야. 연준은 원래 이런 일반 기업은 상대 안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런 일반 기업이 발행한 CP도 막 매입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연준이 그러니까 MMF에다가도 그러니까는 MMF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그 CP를 매입해 주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기업들이 발행하는 CP도 매입해 주고, 그다음에 밑에 뭐예요? MMIFF. 이것도 뭡니까? 이것도 머니마켓. 예? 머니마켓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러니까는 투자자들이 주로 운영하는 게 단기 상품이라 했었으니까 CP, CD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고 그러니까는 이거를 원가로 그냥 다 매입을 해줄 거야. 연준이요. 연준이 매입을 해준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뭐까지 있냐면요. TALF라고 해서. 이건 뭡니까? 기간이 있는 Asset Backed Security. 그러니까 자산담보증권이죠. 자산담보증권에다가 대출을 해준 건데 이게 뭐 자금을 투입한 건데 뭐냐면요. 우리가 학생들한테 은행이 그러니까는 학자금을 하면요. 은행은 학생에 대해서 학자금이라는 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돈을 그러니까 돌려받을 권리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 자산이잖아요. 채권이니까요. 그렇죠? 은행 입장에서는 채권이 자산이잖아요. 그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이 증권을 발행을 해요. 그게 이제 ABS지요. 예? ABS인데 되게 기간이 좀 이제 긴 것들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카드 쓰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고객한테 받을 돈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채권이잖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뭐냐면은 농민들이 그러니까 농기계를 구입할 때 우리 치과들이 치과를 개원할 때 보게 되면 치과 기구들을 이런 것들 되게 리스를 해가지고 쓰죠. 많은 분들이. 예? 그래서 매달 이자 갖고 이렇게 뭘 갚아만 쓰잖아요. 우리 정수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리스해서 쓰듯이요. 예?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ABS를 만들어요. 돈을 대출해 준 걸 가지고요. 은행들은 자동차 대출도 물론이고요. 근데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팔리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것도 사줘. 그러니까 연준이
연준이 그러니까 이게 이 금융위기가 온통 모든 금융상품을 다 번지니까 이게 금융위기가 그래서 무섭습니다.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이게 그러니까 전염병처럼 그러니까 쫙 이게 확산되어져요. 예? 전염이 되집니다.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올스탑 되는 거예요. 올스탑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 몸에 피가 순환 안 하게 되면 사람 죽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니까 연준이 어떻게 되냐? 지가 시장에 들어가가지고 닥치는 대로 그냥 다 막 사준 거야. 사준 거예요. 지금 한국도 지금 그러니까 한 200조 정도를 동원해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김진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비싼 짓을 하고 있는데 한국과 연준하고 중요한 차이가 뭡니까? 당시에 연준은 그러니까 연준은 달러 찍어낼 수 있는 나라잖아요. 예? 돈을 그러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막 찍어가지고 막 닥치는 대로 사주는 거야. 금융상품들을. 예? 사줘도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더군다나 뭐냐면 인플레이션도 안 생길 때였었어. 그러니까 연준에서 돈을 막 찍어가지고 이거 막 사준 거예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었죠. 더군다나 달러 찍어낼 수 있는 은행이니까. 근데 한국은 어떻게 돼요? 한국은 근데 우리가 지금 뭐냐면 돈을 막 찍어낸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는데 그렇게 찍어낼 수 없잖아요. 찍어내기 힘들잖아요. 거기다가 한국은 달러를 찍어내 한국 원화는 달러하고 다른 돈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예? 그렇죠? 이 중요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한국은 대응 능력이 연준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근데 지금 한국은 한 200조까지는 지금 그런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금융위기랑 비슷한 거예요, 지금요. 유동성 위기에서 번진 게 신용위기로까지 지금 번지고 있다고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김진태가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야.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 어떤 부작용이 생기고 있습니까? 이게 오늘자 저거예요. 매일경제 그러니까요. 예, 어저께 했잖아요. 산업은행이 그러니까는 채권을 그러니까 막 발행을 그러니까 규모를 늘린 거예요. 산업은행이요. 산업은행이 왜 채권을 늘렸습니까요? 앞에 정부가 금융위원회가 그러니까는 이 정부가 투입한 돈들이 되게 어디서 나온 겁니까요? 산업은행이나 기업은행 이런 데서 나온 거야. 수출입은행 이런 데서요. 이게 정부 소유 은행이니까는 이 은행들한테 니네들이 좀 돈을 좀 가지고 회사차나 이런 거 좀 사줘라. 기업들 지원해줘라. 지금 이런 거야.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무슨 돈으로 해요? 자기 돈으로 그러니까 자금을 조달해야 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산업은행도 채권을 발행한 거야, 시장에다가. 예?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하니까는 다른 채권들이 자금 조달하기 힘들어지잖아요. 예? 연준은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연준이 돈을 찍어가지고 그러니까는 필요한데 다 사줬었어. 근데 한국은 산업은행이 돈 찍어내는 곳이 아니잖아요. 자기도 그러니까는 정부가 그러니까는 그 돈을 투입해가지고 회사채 사주고 그러는데 기업들 지원하라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는 돈을 찍어낼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 결국 어떻게 합니까요? 채권을 발행을 하죠. 그러니까 산업은행은 그러니까 정부 공기업 채권이나 비슷한 공공기관 채권이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일반 기업들 회사채보다도 더 신용도가 높으니까 이게 팔릴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들이 일로 가니까는 채권 시장에 그러니까 돈이 마르는 거야. 기업들이 이 자금 조달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과 미국의 차이인 거야. 지금 한국은 더군다나 뭡니까요? 한국은행이 돈을 그러니까 투입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왜요? 지금 금리 올리는 이유가 뭐야? 예? 물가 안정 지금 잡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돈을 풀 수가 없잖아. 찍어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하고 리먼 브로스 사태보다 지금 김진태 사태가 훨씬 더 안 좋은 거야, 사실은요. 상황이 안 좋은 거야. 리먼 브로스 때는 연준이 그러니까 대규모로 돈을 찍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봉합을 했잖아요. 봉합을 했잖아. 예? 소위 양적 완화라는 걸 가지고 그렇게 봉합을 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지금 양적 완화도 할 수가 없는 상태라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산업은행이 채권을 발행해서 하게 되면 다른 기업들이 채권을 발행 못해요. 산업은행이 왜 채권을 발행한 거예요? 기업들 돈 지원해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럼 결국 뭐예요? 왼쪽 주머니에서 돈을 집어넣고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그 효과가. 그래서 제가 이게 소위 두더지 게임식이라 이거예요.
예? 이게 효과가, 이게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거 봐보세요. 그러다 보니까, 21일 날이 그러니까 이 상황이 사태가, 김진태가 발언하고 나서 상황이 악화가 되던 금요일, 10월, 그 끝에서 두 번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게 돌아갔었던. 예? 그래서 그 주에 일요일 날에 23일 날에 금융당국들이 다 모여가지고 50조 원 플러스 알파 대책을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오늘까지 한번 봐보세요. 회사채의 금리가 쫙 올라가잖아요. 전혀 이 가장 신용도가 높은 AAA든 투자 등급이든 간에 다들 그러잖아요. 예? 자금 사정이 개선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기타 금융채, 주로 이금융권들, 이것도 마찬가지로 봐보세요. 계속 올라가잖아요. 10월 21일에서 쭉 1.3일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또 이 기사예요. 오늘 뉴스 기사예요. 대출 부실로 확산되는 채권발 악재. 예? 대출이 지금 뭐냐면 이금융권만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아니라요. 은행권까지 지금 그러니까 예? 대출해 준 것이 지금 부실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예? 되고 있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보게 되면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은행채입니다. 은행채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채권 조달 금리가요. 조달 비용이 상승하니까는 어떻게 합니까? 은행은 대출을 축소하죠. 예? 이게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빌려줄 수 없죠. 그러니까요. 거기다 대출 금리도 금리는 인상을 요구하고요. 그리고 자금은 그러니까 갈수록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힘들고요. 지금 전혀 그러니까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김진태 사태가. 예? 이렇게 얘기되게 되면은 김진태 사태를 너무 과장하고 있지 않냐 그러는데 천만에요. 이거 해결되는 거 봐보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금융은 있잖아요. 이게 전염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그 신뢰를 잃게 돼버리면 이게 다 이게 사람들이니까 이제 불안하니까 못 믿는 거야. 그러니까요. 예? 못 믿는 거야. 예? 빌려줘도 아주 단기로 빌려주고 예?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이러죠. 거기다 보면 한국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발권력을 동원하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미국만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그 당시에 인플레이션이 없었고 발권력을 가지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발권력을 갖고 있는 연준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한국은행이 만약에 일본만 하더라도 90년대 자산시장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일본 은행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인플레이션이 이게 꺾였을 때였었고요. 그리고 일본 은행만 하더라도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 제2의 미국 다음으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로서 엔화 가치가 했던 나라잖아요. 근데 한국은행에서 지금 인플레 문제는 별도로 하더라도 돈을 찍어가지고 만약에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다고 해보세요. 한국의 환율은 그러니까 한국 원화 가치는 폭락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한국 저거 못 믿겠다. 한국 상품들 못 믿겠다 이렇게 되죠.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지금 김진태 사태가 만든 이거가 지금 봐보세요. 금리를 지금 그러니까 연준이 간밤에 지금 4%까지 올렸잖아요. 한국은행은 3%잖아요. 예? 연준은 지금 앞으로도 그러니까 한 5%까지 올릴 가능성을 지금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잖아요. 간밤에 얘기한 게요. 금리는 앞으로 그러니까 더 올라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인상은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더 어려움이 지금 이제 증가되는 상황이라 이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는 김진태 사태가 사실은 리먼브러스 사태보다 더 해결하기가 힘든 이런 구조다. 저는 이거에 주목을 해요. 어려운 구조다. 거기다가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이 금리를 많이 못 올리잖아요. 환율이 불안하잖아요. 예? 1,400원 넘은 지 오래됐는데도 계속해서 거기서 안 떨어지고 앉아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소위 외화 자금을 조달해야 돼. 달러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달러 자금 조달하는 게 오히려 또 지금 막혔잖아요, 지금요. 흥국생명 문제로 인해가지고요. 예? 흥국생명 문제로.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자꾸만 지금 이제, 이게 바로 잘못 낀 첫 단추에 지금 이게, 이 후폭풍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금융시장의 유명한 말이 뭐냐면은, 금융시장의 불안이 그러니까 불안이 퍼지고 있을 때, 거기서 뭐냐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는 시장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정책의 변화가 갑자기 생기게 되면은 그게 바로 뭐냐? 예? 그게
붕괴의 악순환을 가져온다. 금융시장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다고. 근데 가뜩이나 그러니까 뭡니까 한 6월 달부터 한국의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는 이 자금 시장이 좀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김지태가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방아쇠를 당긴 거예요. 그 결과가 지금 뭐냐 흥국생명으로 나타난 거고, 예? 그리고 지금 은행채들까지도 그러니까 영향을 받고 있는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정부에서 이제 그러니까는 뭡니까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15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해서도 이 대출을 이제 그러니까 규제를 해제하는 걸 발표했잖아요.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짓하고 앉아 있는 겁니까? 부동산 시장이 거된다고 해가지고 15억 원짜리 이상을 지금 일반 서민들이 무주택자들이 이걸 대출 받아가지고 사요? 예? 살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제가 볼 때 뭐냐면요. 이 비싼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녀들한테 이걸 그러니까는 넘겨주기 위한 겁니다. 예? 자녀들이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예? 자기 부모가 가지고 있는, 예? 고가 주택을 인수하는 거예요. 예? 인수하는데. 그러니까 대출을 허용을 해주게 되면은 상대 자금 조달이 가능해지니까요. 자녀들한테 부유한 주택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출구를 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억지로 그러니까 지금 팔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가지 말고, 예? 저하라 이거죠. 그러니까요. 상속하라 이거죠. 이런 겁니다. 이런 짓을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이런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